들어오시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덕분에 긴장이 많이 풀리죠. 네, 저번에 밝혔어요. 먼저 생각해요. 예. 원래 4시까지 쉬기로 했는데 항상 쉬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빨리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기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청생관원연과 광주의 불교무형문화유산 학술대회 제2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법장불사와 그다음에 설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파일에 관련해서 순서적으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첫 번째 발표로는 원효사 법장불사 조사보고로 자우스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온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발표를 하게 됐을 때, 불교 연합회장 한 줄 모르고, 조성스님에 관련돼서 불복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이셔가지고, 처음에 이거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많이 또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질문이 들어오면,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시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원효사 주지스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불사 과정 중에 제가 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또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건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사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는 것이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연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부터 불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불사에서 불복장은 어떤 위치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의 불복장은 부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의 예술품이 하나의 또 복장, 의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경을 할 수 있는 부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불복장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조각품에 불과하다면 예경을 할 대상이 되지 않겠죠. 종교에서 할 수 있는 예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일단 예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살아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갖다 보면 생불신앙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장육부를 만들어서 넣는 사례가 중국과 일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오장육부를 넣는 불복장 형태는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불복장에 관련된 원효사에 대해서 좀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중산에 있는 우리 원효사는 사실은 창건 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물을 통해서 통일신라시대라든지 그리고 원효 대사께서 이 원효사에 머무르면서 원효사, 원효왕, 원효당이라는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찰입니다. 이번에 불복장을 하게 된 곳은 정각의 이름은 명부전인데 통상 지장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동안에는 명부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장전이라는 표현을 더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효사 주지스님께서 우리 지금 해청 스님 말고 그 전에 해중 스님께서 먼저 우리 부동산 지정보살 계급불사를 먼저 건설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였고 그 당시에 당신이 주직에 계실 때 지정보살님과 시향님들의 손상 정도가 많이 심해졌다고 해요. 이것은 2018년도 그러셨고
그리고 이 손상된 상태로의 사진으로 전선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지금 혜청 스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한 내용은 먼저 요거 바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원래 지장보살님이나 시황님이 목조로 된 것으로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 밀섭 스님의 제자인 전기만 씨 아들을 먼저 알게 되셨고 그분의 이제 조사를 통해서 흙으로 된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밀섭 스님의 작품이 근대 문화재로 등재를 하려고 준비하신다는 또 내용을 듣고 이것을 잘못 복원을 하게 되면 당신께서 많이 피해를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하셨는데 일섭 스님께서 당신이 생전에 불사를 하셨던 것을 연보로 작성을 해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연보 안에서 광주 원효사와 관련된 그 내용을 세 곳으로 빼어왔더니 1945년, 49년, 그리고 이후인 67년에 연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께서 확인하신 바 그 안에서 이제 극장 연보인데 67년, 1967년에 극장을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연보와 원효사의 연대가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곡장은 처음 발언하고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지 스님이신 해중 스님께서 처음에 다나리 기도 시작으로 공연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해중 스님께서 이제 회양을 보지 못하시고 다음 해청 스님께 수지 스님을 연결하셨고, 그리고 이 일화가 있는데. 스님께서 주지 스님을 맡으시고 지장전에 이제 모전 스님이 계셨답니다. 기도가 너무 하기가 힘드시다고 백일 기도를 좀 해야겠다고 발언을 하셔서 스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100일 즈음 됐을 때 그 노전 스님께서 꿈을 꾸셨다고 스님께 말씀을 하셨답니다. 지장보살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팔을 들고 막 가시는 꿈을 꿔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데 그 스님께서 전 주지 스님께서 목이 떨어진 부처님이 창고에 있다라는 생각이 번쩍 나셔가지고 지장전을 가서 확인해보니 진짜 무덤지를 안 계셨고 창고를 확인하니 목이 떨어진 부처님이 계셔서 그래서 먼저 무덕기양을 단독 보수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무덕기양은 진짜 단독 보수를 하셔야 됐었고, 그리고 다른 시원님들이나 동자 등령 같은 경우에도 시급했기 때문에 스님께서 다시 복장을 건선을 하셨고, 그리고 마침 또 큰 대시주다 두 분이 나오셔서 바로 또 회양을 하시고 3개월에 다른 시원님들을 다 복원을 하시고, 그리고 2021년 9월 4일 지장보살 복장 외식을 실행하고 5월 5일날 원유장 정화 외식까지 하게 된 사례입니다. 무덕기양 복원 과정은 사진으로만 살짝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스님께서 그냥 개체불사 부처님의 색만 다시 칠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구목을 설치해서 탈락된 옷과 몸통을 다시 붙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오래도록 보존을 하기 위해서 3배로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이 3배로 흙을 다 붙이는 과정까지 다 진행을 하셔서 생각보다 엄청난 불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분 종개 분을 발라가지고 다시 채색을 하는 것이 지금 저렇게 보시는 무덕기양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제 불상이 다 조성이 되고 복원이 다 되었는데 복장 불사를 해야 되잖아요. 좀 죄송해요. 사진 더 좋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조성 스님께서 이제 광주국교인협회 활동 우리 원효사 스님도 하시면서 연을 계셨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우성 스님께서 복장불사를 진행을 해주시게 되셨습니다. 스님 얘기하면 좀 저도 부끄러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 복장불사도 사실 우리가 하루만 봐서 2시간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0년 전쯤에는 이 대접부터 모든 안에 들어가는 물목들을 다 당사 주지께서 다 준비를 하셨고 거기 가셔서 한 3일 정도 이제 준비를 하셔서 복장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서로가 번거롭고 힘들고 그리고 뭐 많은 이제 물목들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당신이 혼자서 대접부터 수령통을 만들고 하는 부분까지 혼자서 다 진행을 먼저 하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나중에 알게 돼서 당신과의 따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다 재현을 해주신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수령통은 크기는 부처님의 복장 안에 들어가는 그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다 제작을 다시 하십니다. 네, 지금 너무 편하게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그냥 구멍 몇 센치 몇 센치만 하시면 그냥 딱딱 재단해서 다 하셨는데 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지금 원효사 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네모난 후령통입니다. 이 모양은 네모일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고 그 모양의 형태는 다양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령통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범서가 방위마다 되어 있고 이 오경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의 문서를 보면 금속으로 되어서 그 오색 실로 후령통을 감싼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스님께서 큰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은 부착한 형태로 지금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후령통을 오경을 붙인 상태에서 오색실로 붙게 되면 잘못하다가 안치하기 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셔서 지금은 붙여있는 형태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복장 다란이 필요한 부분은 당신께서 직접 쓰시고 그리고 이것은 다란이 진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복장에 들어가는 진원을 당신께서 범서로 다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전지 크기의 한지 크기입니다. 그래서 원효사 같은 경우에는 다란이 진원이 들어갔고 여기 있는 건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물목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후령통이라는 것 안에는 오보병이라고 해서 5가지 보배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금 보배병도 종이를 대접한 것으로 직접 제작을 다 하셨고요. 이렇게 13가지의 종류의 약 65가지를 준비를 직접 다 만드시고 그리고 채집을 하시고 그리고 말리셔서 직접 다 가지고 가십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 모든 용어를 어떻게 다 외우지? 설명해야지 하는데 역시 PPT가 제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도 모르는 약간의 시라, 겨자라든지 만겨자라든지 이런 오동수는 노태의 성수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운데 당신께서 다 같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장보살 복장불사는 9월 4일 오전 8시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복장 의식을 시작을 했고 12시에 행사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복장물은 1시에 지장보살 안에 알림을 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날 저반의식 준비까지 해서 3시까지 9월 4일의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장보살이 한 분이신데 2개의 이유는 생일도 학서한 주지스님께서 옥으로 된 서가모니 부처님을 원효사를 모시고 오셔서 그때 복장 불사가 2분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2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큰 게 원효사 지장보살님 들어갈 거고요. 작은 것이 학서와 서가모니 부처님 복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장 의식의 처음은 삼하삼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참 이게 발표하기가 참 행복한 게 뭐냐면 이날은 행사를 원래 복장불사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효사 주직스님께서도 이런 무형문화재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또 부성스님께서 공개 행사의 형식을 취해서 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과정을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삼하상청은 여기 보시면 지공대화상, 나홍불화상, 무학대화상 등으로 고려 조선시대의 왕사스님과 국사스님들을 증명으로 이번 불사의 증명을 모시고 진행을 해서 처음 증사단에 예경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중청으로 신중작법으로 결계를 하고 복장불사에 착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화의식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향탕수와 솔가지로 당신뿐만이 아니라 앉아 계신 오방법사들에게 또 세수를 하시면서 정화의식을 하고 다음 시작합니다. 이제 그날 참여하셨던 오방법사 스님들이시고요. 여기 병법스님을 중심으로 동, 남, 서, 북, 중앙으로 13가지의 13종류의 물목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본의식이 시작하면 아사르 스님이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동방의 청색 많이 보병이요. 그러면 오방법사 한 분이 훔 하면서 이제 한 가지씩을 받고 이 내용이 이 진언은 한 가지 할 때마다 108편씩을 원래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날은 시간 관계상 21편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주지스님께서 빨간색 이걸 보명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 물목을 하나씩 납입을 하는 것을 총 65번 다 합니다. 이렇게 진언은 승리를 하고 이 지금 5금강적까지 다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진언의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 오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물과 그리고 아프면 먹으면 약 그리고 향을 시작을 해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증명을 받기까지의 것을 5보경 안에 다 넣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후룡통 내의 물목이 알릴 순서입니다. 아까 그 다란이들이 진주부터 위로 쭉 올라갑니다. 처음에 5륜동자, 진심동자, 일실지, 출실지, 준재, 구자주 그리고 양명, 옹경이라고 해서 거울의 형태를 원래 금속으로 하셨는데 금속으로 하시기도 하고 종이로 하시기도 하고 이제는 종이로 하신 종이를 먹어져 넣고 그 다음에 방위를 중앙, 동남, 서북, 중앙 형태로 오명에 색을 맞춰서 넣게 됩니다. 이 호령통에 지금 모여있는 이 모든 다 방위가 다 맞아야 됩니다. 북쪽은 북쪽에, 남쪽은 남쪽에 끝까지 이 입질지 출시지까지 다 동서남북이 다 동일한 상태로 안에 안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함과 동해신주 사리가 있을 경우에 사리 일과가 넣기도 하고 사리가 없을 때는 수정이나 작은 진주 7과로 대체를 하며 무공신주는 구멍이 없는 구슬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양명원경은 뒤집어서 밑을 향하도록 넣고 거기에 8개의 입으로 된 뚜껑을 덮는 것으로 뚜껑을 덮고 그 뚜껑에 가운데 구멍으로 용색실을 꺼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는 황색포와 지방 그리고 아까 만든 후령통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칼염과 천원을 떼어서 꺼내고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방위는 계속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 부처님한테 안립할 때까지 이 방위를 흔들리면 안 돼서 당신은 항상 매듭으로도 표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을 감싸고 천원과 팔연으로 감싼 다음 황색포로 3번을 묶어서 부처님의 육계를 상징하고 그 육계를 오색 실로 다시 묶고 그 다음 몸통을 다시 묶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후령통 조성 과정이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수보살, 법인 등 소정업 다란이로 가로를 먼저 몸통 부분을 하고, 그리고 칠부지 불모 신대준대 다란이로 머리 뒤에서부터 어깨에 질자가 오도록 해서 공인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 아까 보셨던 제사반을 다시 안치를 하시고 예경을 올리면 이날의 복장 불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복장의 불사의 의식 시간은 좀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전에 스님께서 혼자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이 그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보지 않는 부분에서도 의식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녹화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덕분에 큰 자료를 남길 수 있게 됐고 감사한 일입니다. 1시에 이제 안에 안립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원효사 개근기를 주지스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개근기와 그리고 복장에 들어가는 다란이를 한 분을 정면으로 다시 한 번 써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신도분께서 써오신 사경 다란이입니다. 그리고 이 탑다란이 미리 이제 신도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다란이를 속에 넣었는데 호령통은 가슴에 위치합니다. 네. 그 불상에 따라서 가슴이 아닌 배에도 안치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불복장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불복장이 진행이 되면서 스님들조차도 사실 불복장에 참여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기금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전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개 행사로 되었고, 그리고 신도들과 참여하는 형태의 사실 복장은 제가 원효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스님이 같이 하면서 촬영할 때 처음이었고, 요새는 바라보는 공연보다는 참여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복장 불사라는 것이 결계에서의 위치만 결계를 친다라는 부분에서만 잘 한다면 이게 또 우리 공개 행사나 저찰에서의 하나의 큰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찰에서 이러한 기록들을 남겨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9월에 진행된 일인데도 정리하면서 또 날짜가 가물가물해서 노트 펴가면서 개근기도 그거 다 가면서 사실은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승려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역사일 수 있고 기록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건할 당시에 작은 절이었기 때문에 창건기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가 500년,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에 하는 모든 기록이 후대에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자료를 남겨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앞으로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그리고 큰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좀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긴 시간 두 주지스님께서 긴 시간 또 다 내주셔가지고 다 복원하는 과정을 다 해주신 그 공덕이 이렇게 또 큰 것으로 해양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기 그 2부 첫 번째 발표 그 자우스님의 원효사 복장 불사에서 노래를 듣습니다. 실은 사진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후에 이런 자료들이 없어진다면 또 그걸 복원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참여하는 특히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좀 거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자주 해서 자주 여러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부 두 번째 발표로 그 송기현 선생님의 설화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능성 연구에 대해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기 자리 좀 저기 송 교수님은 발표를 PPT가 아니라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자리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현입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의 목적은 설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살피는 것으로 그를 위해서 광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광주의 불교 구비 설화를 대상으로 해서 설화가 무형문화재로 정목이 지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향유해온 이야기, 즉 설화는 구비문학의 한 갈래임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비문학의 다른 갈래임 판소리 같은 경우는 국가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되어 있고 미녀 역시 유명한 아리랑 또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무가 같은 경우는 제주 칠머리당 연구소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통해 의례와 함께 간접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가 많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 중에 신화, 전설, 민담 등의 구비설화는 한 종목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비설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판소리나 미녀, 무가에 비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의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준에 따른다면 구비설화는 이러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판소리나 무가는 광대나 무당과 같은 전문적인 전승자가 있는 데 반해 설화는 누구나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판이나 국판과 같이 구비문학이 연행되는 판이 형성되는 것 역시 판소리나 무가에 비해 이야기판을 형성하기가 쉬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른 구비문학에 비해 덜 중요해 보이고 그 전문성이나 예술성이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비설화 역시 이야기판이라는 무대와 청자들이라는 관객이 있으며 이야기꾼이라는 공연자가 있으므로 하나의 공연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계에서도 연구자들이 설화에 대해 문학적으로 접근하여서 텍스트 분석에 집중한 까닭도 있습니다. 구비설화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국어국문학에서 담당하여 왔는데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접근법들이 있었지만 구비설화를 무형문화유산이나 무형문화재로 접근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03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채택되었고 이 협약의 영향을 받아서 2016년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에 구전 전통 및 표현이라는 항목이 포함되면서 무형문화재 범위가 확대되었고 설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정훈이나 김혜정은 이러한 2016년도 신법이 제정된 이후에 연구들은 이제 그런 구전 전통 및 표현을 실제 설화의 조사와 연구에 적용한 논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설화의 설화가 무형문화재 지정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2장입니다. 기존의 국법 체제에서는 전통 기능이나 예능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었다면 신법 체계에서는 전통 지식이나 구전 전통, 생활 관습 등 다양한 항목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 2003년에 제정됐던 그 협약과 이것이 반영된 2016년에 시행된 문화재 보호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이 총 6가지인데 문헌이나 기록, 구술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한국이 문화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 그리고 표현이나 형식 및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제작 기법이나 관련 지식 등의 전통성을 지닌 기술적 가치,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총 6가지를 지정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형문화를 지정할 때 원칙 모두 이 6가지 충족하여야 하지만 무형문화 특성상 이 모든 기준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일부 기준만을 적용하여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설화 역시 원칙상으로 본다면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일부 기준만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화가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략하게라도 6가지 기준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가치입니다. 국기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로 된 문학이며 그 전승 수단은 언어입니다. 말로만 전해진 이야기의 역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록된 문헌 기록일 것입니다. 설화는 국위문학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항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문헌의 접착된 기회를 다른 장르에 비해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화의 서사 구조로 인해서 육교를 중시하는 민요와 같은 노래에 비해서 그 줄거리 보존이 용이했습니다. 이러한 국위설화의 문헌 접착 사례는 삼국유사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말로 전승되는 국위설화가 문자로 기록되면서 그 본질을 상실한 점이 있겠으나 현재 전해지는 설화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적 가치입니다. 설화 연구의 큰 목표가 그 주제의식과 의미를 찾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화를 이야기하는 공동체들이 왜 이러한 설화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공유하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화에는 이러한 공동체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화는 한 개인이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창작이기 때문입니다. 설화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 이야기판의 역동에 따라서 작은 변이들이 발생하지만 큰 서사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전승 과정 중에 생기는 변이에도 불구하고 설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어떤 원리무중 뼈대가 유지돼서 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바로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바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을 연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술적 가치입니다. 국위문학의 핵심은 국위전승에 있습니다. 국위전승 그 수단이 언어인 만큼 행위나 동작으로 전승되는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로 전승되는 모든 것들이 문학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속신이나 욕 같은 경우도 언어로는 전승이 되지만 이런 것들 국위문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적 가치입니다. 설화의 기술적 가치는 이야기판에서 이야기 화자의 구현 기술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설화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야기꾼은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기억력이 타고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야기꾼이 되게 한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야기꾼 개인의 구현 능력이 설화의 기술적 가치와 관련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표성입니다. 어떤 설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설화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설화는 보편적 가치를 제약해주는 보수적 세계관으로 구성됩니다. 오랫동안 전승된 설화일수록 보편성이 지역과 문화를 초월합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변이 형사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주제나 가치, 핵심적 요소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혜정은 대표성의 관점에서 이런 타다운드의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대안으로 1차적으로 한국 국위문학 대계에서의 목록을 추출하고 또 다른 설화집에서의 목록도 추출해서 주목되는 것들을 좀 더 중요한 설화로 보고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설화 목록의 대표적인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전형성입니다. 전형성은 시법 체제에서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전에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의 원칙은 원형 유지였습니다. 소멸되어가는 전통 문화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형문화 제도의 원형문화에 대한 비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형문화 유산의 속성과 맞지 않는 개념이라는 비판과 또 무형유산의 국제화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 원형 위주였다는 점에서 설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입에서 이유로 전해진 설화의 원형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형의 개념을 탈피하고자 도입된 개념이 바로 이 전형입니다. 전형은 표현된 형태보다는 그 형태 창출하는 원리에 중심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위설화야말로 전형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위설화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변이와 창조를 거듭하면서 현재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세대 간에 전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3장입니다. 이제는 광주 불교설화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불교설화는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광주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발생한 민중들의 인식까지 반영되면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광주 사람들이 광주에서 세워진 사찰이나 탑, 그리고 이름 높은 청년들과 그들이 행한 이적에 대한 것들이 지역의 역사와 지명과 연관지어지는 가운데서 그 문화적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교설화는 초기 불교 때부터 중생교화와 불교의 포교를 위해 만들어지고 전승된 이야기들로서 불교의 경전문학에서 유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는 불교가 인도 문화권을 넘어서 다른 문화권 전파되면서 각국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컨셉이 다양하게 변형되어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도 백제시대 이후로 불교가 이적이 정착하게 되면서 다양한 불교설화들이 탄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불교설화를 불교에 대한 또는 불교와 관련된 설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따라서 이 글에서도 광주의 불교설화를 광주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불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설화로 넓게 보고자 합니다. 불교설화는 불교적인 교리를 주제로 담고 있는 설화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이 광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대체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 경전이나 교리 등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전승되는 설화 중에 불교적인 의미를 해석되도록 만들어지는 설화입니다. 이러한 설화에서는 불교 경전에서의 의미나 가치는 찾기가 좀 어렵고 대체로 토착신앙과 불교신앙이 문화적으로 충돌하며 생겨난 인식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했을 때 광주에서 국이 전승되고 있는 불교 설화들은 19편이 있습니다. 더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 이들 설화들을 주제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은 사찰창건담, 보승담, 지명유래담, 풍수담, 대립담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다른 유형의 지명유래담이 혼합된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불교설화의 유형을 살펴볼 때 지명유래담은 따로 나누지 않고 사찰창건담이나 보승담, 대립담, 풍수담 이 네 가지 설화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찰창건담은 불교의 전파와 교화를 위해 사찰이나 암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이야기들입니다. 사찰이나 암자 등의 창시 유래나 절토를 잡게 된 유래, 절 이름의 유래에 관한 불교 설화들입니다. 대체로 문헌 설화들로 전해지고 있으나 부전 설화들도 있습니다. 특히 삼국예사는 64편이나 되는 사찰 창건 설화를 수록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광주의 불교 설화에는 증심사를 창건한 설화, 증심사의 500전을 창건한 설화들이 있습니다. 증심사 창건 설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심사 설화를 보면 증심사 창건이 한 개인의 액땜을 위한 포수 사상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전설입니다. 결핍되는 인물에게 스님이 조력자로 나타나서 풍수로 몇자리를 잡아주고 가산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시 위기를 겪지만 다시 조력자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그 증거물로 증심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증심사의 전각적 가장 오래된 500자는 세종 때 전라감사 김방이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방과 관련해서 이 500자는 병영방주법, 도개미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화를 살펴보면 이 설화에서는 김방의 불신과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방의 선행으로 개미들은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었고 개미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김방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청자들 중에 불자는 500전이나 500만상을 보면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불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호배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종교적 의미는 배제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 보승담입니다. 보승담은 도력이 높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거나 이적을 행한 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는 큰 스님들에게는 한두 가지의 영혼담이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스님이라 하더라도 전설이나 무당 가운데 등장하여서 기이한 행적을 보이는 이적담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해소고개를 썼던 원광법사와 무등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등산과 원광법사의 큰 주제는 비범한 인물의 신의한 행적과 불과 투철신앙의 대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발췌한 부분은 원광과 무등산 선신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불과 투철신앙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광은 선신령의 위력을 확인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선신령과 함께 중생을 부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통령이 강했던 선신령도 결국은 죽어서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여우로 등장해서 이 원광의 마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신령을 투철신앙으로 원광은 불교로 본다면은 불교 이전에는 투철신앙의 위세가 강했으나 투철신앙의 위세가 강했고 어느 정도 모호적인 관계를 취했으나 결국에는 불법이 우세해지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립담입니다. 이 대립담은 스님과의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스님과의 대립구도는 크게 마을 사람들과 스님의 대립, 또는 부자와 스님의 대립으로 스님을 홀대하는 사람들과 그 대립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정적인 대립이 아닌 여성과 스님과 여성의 내기를 통한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강자못 전설이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강자못 전설은 시조원 오승을 극대화해서 집터가 연못이 되어서 패망한 장자의 이야기로 또 여기서 또 도승이 말한 금기를 위반하여서 바위로 변한 며느리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주하는 스님이 나온다는 점과 스님과의 대립으로 인해 광주의 지명이 생긴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광주의 불교 설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설화들은 청옥동에 있는 호랭이 바위에 관한 유래와 또 영봉도 고장자터에 대한 설화들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설화들은 시조원 스님을 박대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로 벌을 받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런 고승담, 이승담 이런 이접담에서는 이들도 처음에 이름이 함께 전승 과정에서 이름이 탈락된 경우이거나 막연히 고승들의 행적으로부터 형성된 이미지만 남아서 포교를 위한 목적이나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기능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승담과 달리 대립담에서는 특이한 점은 스님과 대립한 결과로 지명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명전설의 증거물로 동마을의 장자못이나 청옥동 호랑이 바위, 은행미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풍수담입니다. 풍수담은 풍수설 내지 풍수신앙에 기반을 둔 이야기들입니다. 광주의 불교 설화 중 풍수담은 남구 구동의 성거산에 있는 소업층 석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업층 석탑이 있는 광주공원은 옛부터 거북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구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거산이 거북의 형세를 지났기에 이 거북이 광주를 떠나지 못하도록 성거사와 오층 석탑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풍수질의 형세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 이름을 짓고 그에 대한 전설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지명 유래담의 모티프입니다. 현재는 절은 없고 탑만 남아서 성거사로 서로 추정되는 곳에 절을 지으려고 할 때 거북이 이 목 부분에 별과 탑을 지어서 거북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거북이의 기운이 광주와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했고 그 덕에 광주가 발전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설화들을 바탕으로 광주의 불교 설화의 무형문화재적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기준은 다 적용할 수는 없고 일부 기준만은 특별화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가치입니다. 백제시대에 전래된 불교는 당시에 백제의 영에 속해 있던 광주 지역에도 유입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삼국시대 기록문학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창건 기록이나 이러한 삼국시대 기록들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불교 경전과 함께 불교 설화들이 전해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설화들이 구비문학으로 유통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 설화들이 광주의 토착 구비문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사회의 불교가 공인된 시기는 대체로 삼국이 고대의 전제국가의 체제를 전개하던 때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교의 전례는 국가체제 성립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방 조장 세력이 강대 신라와 달리 이 지역 광주에서는 바다와 인접해서 중국 문물의 수용이 쉬웠을 것이고 조장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백제사회에서는 불교 수용에 대한 반발을 좀 더 적게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해서 동아시아에서 공유되었지만 이를 받아들인 나라에서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 설화도 그들이 수용하고 변형된 불교를 적용하여서 이야기를 만들고 전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험은 기도로 체험을 해서 얻어지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교 설화에서 영험적인 내용이 빠진다면 고비전승 과정에서 부자를 제대로 감동시킬 수 없었을 것이고 불교 설화로서의 목적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불교는 한국에서 토착화되면서 민간 신앙들을 수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찰에서 보이는 산신각이나 실상각들이 그것입니다. 사찰에서 나타나는 민간 신앙을 포용하는 태도는 설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불교의 설화들이 민중 속에서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것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설화들에서도 시장적인 목적인 불교 설화보다는 민중의 욕망에 반영된 설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적 가치입니다. 설화 연구의 큰 목표가 주제의식 그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설화를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가 처음 전래된 이래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 조선을 통해서 수많은 사찰들이 세워졌고 이에 따른 사찰 연기 설화들도 많이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도 통일신라 하대에는 증심사나 옹효사 등이 창건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성거사지 엄청석탑, 조선시대에는 증심사 오백전과 십시인사지 더분자비, 그리고 이르이상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주 지역에도 불교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불교 관련된 설화들이 남아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스님의 대립으로 마을이 망해버린 이야기나 고승이 수련을 했다는 바위, 그리고 광주 지세를 위해 스님이 세웠다는 탑 등 광주 곳곳에는 불교의 흔적이 설화로 남아있으며 광주에서 불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향유층은 설화의 내용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결부시킴으로써 해당 내용을 사실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사찰연기 설화는 구체적 사물이 사찰과 연결되면서 전설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광주 사람은 광주의 지명과 관련된 불교 설화들을 유통시켰습니다. 서우층 석탑의 경우 석탑을 세운 이유는 광주의 지세를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포사탑을 세운 이유는 단순히 부처의 뜻을 위해서 절과탑을 세운 것이 아니라 phong 수신앙의 영향으로 땅의 기운을 보완하기 위한 불교풍수의 일환으로 탑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 설화가 종교적 색채를 이룬 대신 민족적 영험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주의 불교 설화들은 증심사 상관설화나 오백전 상관설화에서도 비추어 볼 때 종교적인 색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설화를 통해 광주 사람들은 사찰이나 탑이 세워짐으로 인해 광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점에서 광주의 불교 설화가 광주의 불교 문화를 대표하고 광주 사람들이 가진 불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만의 지역성과 광주 문화의 대표성도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불교 설화를 통해서 광주 사람들은 광주에 있는 사찰과 탑이 광주를 지켜주고 광주의 지세를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역에도 통용되는지는 추후 다른 연구들의 비교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맺은말을 대신해서 설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설화를 구현하고 전승하는 이야기꾼의 양성입니다. 설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면 보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무형문화재 지정 추세가 보유자나 보유단체에 인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야기꾼이라는 전문적인 설화 구현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고 보존 및 전승을 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화는 아니지만 고소설 강독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무형문화재 39호로 고소설 강독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강독을 배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다들 포기를 하고 현재는 그 아들이 강독사 후계 과정을 이수 중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강독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 중에도 밥벌이가 되지 않으면 이수 과정을 포기하고 전승에게 흥길 차지에 놓인 종목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시리를 비롯한 소위 인기 종목들은 공연의 기회가 많아서 이수자들이 많지만 강독사를 비롯한 비인기 종목들은 선수를 이어날 후계자조차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설화와 이야기꾼 역시 무형문화재 지정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처할 위험이 큽니다. 또 설화를 무형문화재 지정한 사례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중국이 소수 민족의 문화까지 흡수하고 있어서 비난받을 지점이 있으나 무형문화재로
설화와 이야기를 주장한 과정과 그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설화 종목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정 설화군을 실제 기준에 적용한 건 첫 번째 논의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 이러한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설화 혹은 옛 이야기꾼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기현 선생님의 그 설화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였고요.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좀 몇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설화가 그 나경 선생님께서 기조 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역사는 아니지만은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이 기억 속에서 내려온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꼭 역사일 필요는 없지만 역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때문에 그것 또한 역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2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종호 선생님의 이 초파일 세시 풍속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PPT 발표니까 책상 좀 잠깐만 좀 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발표니까요. 예, 오래 참으셨습니다. 저는 이 장소가 굉장히 저한테는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제 결혼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예, 그때 관장님이 나경수 교수님이셨어요. 나경수 교수님의 제자를 제가 아내로 맞이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경수 교수님한테 제자인데요. 수업 받을 때 항상 발표하면 힘들었습니다. 예, 무섭고. 근데 오늘 스님들 앞에서 제가 초파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초파일 세시풍속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그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그 문헌 자료들을 통해서 좀 본 거니까요. 혹시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러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우리 현대에 어떠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파일 세시 연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살피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 초파일 세시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음력으로 4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월 초파일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음력으로 4월 제가 잘못 썼네요. 예, 음력으로 4월 8일을 하는데요. 일본은 양력으로 4월 8일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방불교권에서는 4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5월달에 양력 5월달에 보름이 뜨는 날, 그래서 음력 4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초파일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변천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파일에 관련된 연등에 관련된 기록은 고려사에서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1271년도 기록입니다. 4월 8일에 관등하는 풍습이 있는데 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52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가탄신일이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고려시대 이미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원간섭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초파일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같은 기록인데요. 1352년에 같은 기록인데 뭐가 있냐면 왕이 연등회가 열렸으므로 봉온사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원 연등이라고 하는 게 고려 말에 있었고 같은 시기에 초파일 연등이 또 연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말엽에 가면 상원 연등과 초파일 연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파일 연등에 관한 기록들이 최희가 연등을 개최했다. 그 다음에 여기니까 백선엽이 했다. 그 다음에 신돈이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고려 말에 진행된 초파일 연등이 국가 공식 행사가 아니고 개인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서 이루어졌던 개인 행사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성격이 있고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고려시대 초파일 연등이 불꽃놀이와 온갖 놀이를 벌리고 기생들에게 곡을 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아이들이 종이를 잘라 장대에 붙이고 성안을 두루 뛰어다니면서 놀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 초파일 연등이라고 하는 게 불교적 의례가 아니고 다양한 놀이라든가 가물을 즐겼던 그런 잔치적 성격을 갖는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초파일 연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초파일 연등에 관한 기록은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편하게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1412년 기록입니다. 이번 4월 초파일 연등은 금년 상원일의 예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412년에는 상원 연등과 초파일 연등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15년 3년 후입니다. 이때 4월 8일 연등을 없애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무엇도 없앴냐? 상원 연등도 없애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1415년도에 없애려고 연등을 없애려고 국가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밑에 1430년 기록입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의 탄생일이라 하여 연등과 간동놀이를 행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앨 수 없다. 그러므로 올해부터는 절 위에 연등부터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415년에 국가에서 연등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430년 기록을 보면 여전히 연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1430년 기록이 중요한 게 지금부터 절 위에의 연등을 금한다는 겁니다. 즉 초파일 연등이 절에서도 행해졌고 민간에서도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동시에 두 가지 다 행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1475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집집마다 연등놀이에 화재가 날까 두렵습니다. 금지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즉 이때부터는 이제 초파일 연등이 국가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불날까 두려우니까 올해는 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예 1777년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오늘 저녁은 연등하는 밤이다. 도민들은 부자 형제가 서로 이끌면서 관등을 할 건데 나는 혼자이니 이 무슨 팔자인가? 영조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700년도에 18세기에 오면 이미 국가에서 초파일 연등을 아예 인정을 해버립니다. 초파일 연등 다 하는 거고 오히려 부자 형제가 서로 구경하는 것 자체를 좋은 어떻게 보면 미풍양속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 시절이 된 겁니다. 이미 이렇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16세기 이후가 되면 말 그대로
주작이 예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그 유교적 실권의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초파일이 하는 연등은 정치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도전적 위협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정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원 연등은 이미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그러면 초파일 연등은 어떤 형태였겠는가에 관한 겁니다. 처음의 기록은 1467년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려들은 다투어 향당에 물을 끼쳐주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욕불에 그 행사하는 거고요. 밑에 것은 1800년도 기록인데 사찰에서는 모두 욕불회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초하루부터 7일까지 집집마다 등간을 세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사찰에서는 욕불회를 중심으로 욕불회를 주로 하고 민간에서는 따로 등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등 행사, 제가 이제 여기에서 연등, 관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냥 연등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민간에서는 연등 행사를 초하루부터 7일까지 긴 기간 동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선시대의 초파일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관련된 기록들을 보니까요. 등으로는 새나 짐승, 물고기나 용의 형상을 만들어 대단히 호화롭게 하기에 힘쓰므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용이 용이라면 죄송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등을 이미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몇 가지 것들이 더 있는데요. 21번 기록을 보면요. 등불은 각각 그 집안의 남녀 아이들의 수와 같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을 본다. 운세를 본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22번 기록 같은 경우는 표주박을 띄워놓고 빗자루도 두들겨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물방구 소리라고 해서 저희 띄워놓고 지금 민요 부를 때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논다는 개념이고요. 23번에 보면 8일장을 해 입으니 라는 게 있습니다. 이 8일장이 새 옷이죠. 새 옷. 그러니까 초파일에 새 옷을 해 입는다는 뜻이고요. 심지어 24번에 보면 야간 통행이 해제된다 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들을 보면은 조선시대의 초파일 행사는 민간에서 행하는 엄청난 잔치입니다. 잔치. 이런 식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조선시대의 잔치판이 초파일 연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와서 초파일 행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펴낸 전국 도별 세시풍속 자료집이라고 하는 책이 9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이라고 해봤자 이제 남한밖에 안 되는 거죠. 북한은 못한 거니까. 9권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나경수 교수님께서 발표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그때부터 이걸 일일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씩 놓고 확인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조사 대상 471개 마을 중 403개 마을, 약 86% 마을에서 초파일 연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초파일 행사의 가장 큰 건 절에 가서 연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연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적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간다. 마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절에 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등도 달고 탑돌이도 한다. 용왕봉도 드린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옛날에는 초파일 저녁에 지방과 마을에 등을 달았다. 그러니까 절에서만 연등을 한 게 아니고 마을에서도 연등 행사를 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한 것은 연등 행사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연등 행사를 갈 때, 사찰에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금기가 있고요. 거기 가서 보면 일정한 또 속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 숫자만큼
한다? 거기에서 잘 탄 것을 보고 점을 본다라고 하는 조선시대 기록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연등을 하고 잘 타면 운세가 좋고 운세가 안 좋으면 매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매기를 한 사람, 필요한 사람은 탑을 왼편으로 돌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해가 동쪽으로 뜨는 절만 찾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을 많이 돌아야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계곡이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사찰 위에 다양한 곳에 가서 공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에서는 산재당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산에 가서 공을 드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칠성에 공을 드린다든가 영왕매기기를 한다든가 시중단지에 보리쌀을 갈아준다든가 아이들 명 잘 기르라고 머리를 깎아준다든가 장광에 떡을 해놓고 빈다든가 이런 형태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파일이 신성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농사 관련된 풍점이 이루어집니다. 이날 초파일 고사떡에서 못자리에 가서 놔둔다든가요. 초파일 날 비가 오면 48동은 비가 안 와서 가문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초파일 아침 날씨가 맑으면 참깨가 잘 되고 초파일에 이슬비가 오면 가물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풍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산제 모실 때의 풍점 보는 것처럼 초파일에 대한 그 신성한 날이라고 하는 관념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연등 가는 것보다 연등 가는 것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각종 놀이들이 행해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휴일관념이고요. 이날에 이제 하루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 술 먹인다든가 이 사람들 하루 논다든가 심지어 천엽을 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엽을 가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회치라고 하는데요. 회치는 우리식으로 하면 화종놀이입니다. 화종놀이를 가는데 화종놀이 간다든가 진도 같은 경우는 경로장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야의 주체를 야외도 하고요. 이때는 이제 또 그네를 내기 시작해서 단호까지 뛰는 그네를 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억 속에 있는 것들인데 낙화놀이. 이게 이제 불꽃놀이인데요. 이것들을 행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놀이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봤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딱 보니까 초파일 행사가 사찰 행사와 민간 행사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초파일에 연등 가는 거 아니면 민간에서는 노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일제강점기 때 신문기사들을 좀 검색을 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검색해 보니까요. 첫 번째 치가 1907년 기사입니다. 1907년 기사인데 이때 이제 그 명진학교 학생들이 봉원사에 가서 초파일 행사를 하는 기사가 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기사들을 쭉 보면 갑오경장 이후로 연등회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찾아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갑오경장 이후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회 혼란 속에서 연등 행사가 거의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1907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니까 초파일 행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기점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1914년 기록입니다. 1914년 기록인데요. 금년은 마침 양암 중이라 일반이 근신하는 뜻으로 정숙히 지낸다. 그러니까 1914년에 이미 민간에서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암 중이어서 조용히 지낸다는데 제가 이건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양암 중인지는 양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뭡니까 왕이나 왕비가 죽어서 그 애도 기간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일반에서는 근신하는데요. 그 밑에 게 뭐냐면 각황사에서는
엄청나게 큰 행사를 준비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1914년에 좀 돼서 이미 1907년부터 1910 오면서 사찰에서는 조금씩 이제 초파일 행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던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 1928년에 가두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연등 행사의 그 뭡니까 제등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제등 행사가 뭐냐면 일본식 군대 행렬 이걸 따라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경제적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상인들이 이걸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된 기록에 보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초파일 행사를 했으나 조선인들은 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함께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8년 정도부터는 이제 아예 정책적으로 이걸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가 주축이 되냐? 사찰에서 주축이 돼서 이제 이걸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 1935년 기록인데요.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것들이 민간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제 1935년이 되면 민간에서의 연등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고요. 이 밑에 기록은 이제 1948년도 기록입니다. 48년도 기록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4월 초파일은 석가모니 탄생일인데 이날은 절간을 찾아서 부녀자들이 모여드는 풍습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48년도쯤 되면 절에 가서 연등하는 것이 초파일의 일반적인 민간 풍속으로 이제 인식되어 버리는 겁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민간에서 있었던 잔치적 성격의 연등에 대한 것은 이제 존재하지가 않게 된 거죠. 이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그 다음 기사입니다. 1958년 기사입니다. 좀 안타까운 기사긴 한데요. 초파일에 33명이 익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초파일에 동네 여자아이들이 물놀이를 갔다가 빠져 이제 죽어요. 근데 40명이 물놀이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로 보면 이때의 초파일 놀이는 단순하게 개인적 놀이가 아니고 마을에서 행한 축제적 개념의 공동체 놀이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회치나 화전놀이 비슷한 그런 식의 놀이 형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58년도, 60년대가 되면 연등 가는 거 말고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놀이들이 또다시 초파일의 행사로 다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표들이 이 시점에서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사찰 외에는 없어졌던 연등이 민간에서는 형태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다시 변형되고 적용되면서 잔치로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초파일 행사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광주 판소리국법 보유자 감남종 선생을 제가 인터뷰할 때 자료인데요.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감남종 선생이 국법을 처음 배우게 된 계기가 해남 대흥사에서 초파일 날 임방울 선생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라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찰에서 놀이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된다. 놀이판을 깔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낙화놀이입니다. 불꽃놀이거든요. 불꽃놀이에 대한 기록인데 보시면은 숟가루에 여기에 약속을 해서 붙이면 터지고 이런 형태거든요. 이건 지금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볼거리들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기록입니다. 비단 깃발을 매달고 종이를 수십 개 이어 붙이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붙들어 놓기도 하고 낙화놀이도 했다. 이런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파일에는 그네를 타고 놀았다. 이런 거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절에 온 사람들에게는 식사를 대접한다. 먹거리입니다. 즉 놀거리하고 먹을거리, 볼거리 제공하고 놀이판을 깔아주면 옛날처럼 민간이 떠들썩하게 온통 온 마을의 잔치는 아니 되겠지만 그래도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적 잔치판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국정 선생님의 첫 파울 3시 분석까지 들었고요. 분석 첫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좀 이렇게 자세히 돌아보고 그동안 단순히 좀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는 그런 행사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로 발표를 잘해주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우선은 기조 발표부터 6분의 그 주제 발표까지 다 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20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종합토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분까지 자리 정리하고 25분부터 마지막 종합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분까지 쉬셔도 됩니다.